파이데이 강연을 통해서도 보게 되겠지만 인류의 역사 4,000년 동안 수학자만 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파이를 알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유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냥 생활에서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너무 어렵게 막 미리미리 어려운 거 미리 배워서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노력하느라고 힘들게 짐 빼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재밌게 즐겨보고 그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배워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수학이거든요. 그런 자세를 좀 배워갈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정적인 도형으로 꼽히는 원. 수많은 수학자와 과학자들은 원을 구하는 특별한 수를 찾기 위해 전 생애를 바쳤다. 그리하여 탄생한 원조율 파이. 3.141592. 끝이 없는 수.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비율이다. 수학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원주율의 법칙은 큰 우주에서 작은 소립자의 세계까지 고르게 적용되며 우리의 삶 전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식, 파이에 대해 들어본다. 제가 오늘 짧은 강연이지만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수학자, 직업 수학자죠.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 아마추어인데 수학은 아마추어나 프로나 모두 다 할 수 있고 생활의 곳곳에 배어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즐거운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배우려고 머리 막 이렇게 떨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4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공통점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이집트 시대에 썼던 항아리, 물항아리 정도로 보이죠? 이거는 이집트 신전의 기동 중이에요. 자, 공통점이 뭘까요? 네. 원이에요. 원이에요. 제가 원은 자연계에도 가장 많이 존재하는 형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중에도 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건 우물인데 원이죠. 이거는 고구려 쌍용총에 있는 벽화에 나온 그림이에요. 여기도 원이 보이죠? 이게 아마 수레바퀴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집트 시대에 썼던 어떤 바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바빌로니안 시대에 쓰여졌던 석판에 있는 글인데 제가 놀라운 건 여기 뭔가 이렇게 수학적인 것들이 보이고 도형 같은 게 보이죠? 그 원이에요. 그죠? 원이 보여요. 이거는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굉장히 비슷했는데 18세기 연안 박지원 선생님이 중국에 갔다 와서 그린 그림이에요. 중국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수레가 많이 보여요. 그렇죠? 이 그림의 그 주제는 수레예요. 중국에서 수레가 많이 사용이 돼서 편리하게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도 이런 걸 좀 많이 발전시켜보자. 뭐 이런 뜻에서 그린 그림이시라고 합니다. 매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이게 그 어머님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게 크게 새 거를 걸면 천천히 다르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 그냥 확 없어져 버려요. 그죠? 얼마나 남았을까? 자, 이것도 제가 아주 가끔 잘 하는 질문입니다. 마트 가서 수박을 사러 갔는데 얘는 큰 거가 한 통에 10,000원인데 그 옆에 좀 작아 보이는 거 2개를 묶어놓고 10,000원. 그러면 이게 유리할까? 이게 유리할까? 10,000원 하면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은데 어머님들은 지혜가 있으셔서 요거를 살짝 깎아서 9,000원 이러면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하죠. 나눠보고 더해보고 곱해보고 저는 수학자니까 단위당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을 사야 할까? 이게 공의 부피에 관련된 거죠. 원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원이에요. 원. 매일 하는 질문들이 또 있죠. 저는 자동차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마나 달렸나. 계기판 혹시 보신 적 있으시면 이렇게 원으로 움직이죠?
뿐만 아니라 속도, 고도, 압력, 뭐 온도 얼마일까 다 이렇게 생겼죠. 그 디지털 거 말고요. 다 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들었을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들은 용량을 1.5배 늘리려면 뭐 얼마나 키워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우리도 이제 통조림 깡통을 보고 이게 많이 들었을까 저게 많이 들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다 원입니다. 작은 원, 큰 원. 자, 여기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에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크기에 상관없이 원의 지름과 이게 지름이죠. 원에서 가장 그 직선을 그었을 때 가장 긴 직선이요. 원의 지름과 둘레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조율. 오늘 제 강연의 제목이기도 하죠. 원조율. 영어로는 파이라고 부르고 그 아까 제목에 있는 이렇게 생긴 히랍 글자로 쓰기도 합니다. 자, 원의 원조율은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예? 자, 중국의 구장산술이라는 오래된 수학책이에요. 산수책. 옛날 사람들도 산수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20년에서 235년 이게 춘추 전국 시대인데요. 여기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둘레가 30걸음, 지름이 10걸음인 원 모양의 밭이 있다면 넓이는 얼마인가? 답도 나와 있대요. 75걸음이라고. 자, 근데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건 우리가 배운 사람이 안 배운 학생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제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도 원주율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 원주율을 이해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나와 있는 가장 오래된 그 구체적인 수학자의 어근, 수학자의 그 공부했던 증거는 아르키메데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기원전 250년 전에 원의 둘레의 길이를 재고 원의 지름을 재서 원주율을 구하는데 이렇게 1인 원에 내접하는 육각형을 그려서 이 육각형 하나하나가 삼각형 6개가 모인 건데 이 삼각형의 이 길이들이 다 1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 이걸 내접했다고 하는데 안에 내접한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보다 원의 둘레가 더 크겠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밖에 외접한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보다 원의 둘레는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써서 이 다각형이 지금 여기 그려진 건 육각형인데 아르키메데스는 91각형 정도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근사식을 찾아냅니다. 원주율은 3과 71분의 10보다는 크고 3과 7분의 1보다는 작다. 이게 대충 얼마일까요? 예. 이 왼쪽에 있는 항이랑 오른쪽에 있는 항이 대충 3.14 뒤에 꼬리가 많이 더 붙는데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전 250년 전에 벌써 그게 0.14 정도 된다는 것을 찾아낸 거죠. 자, 이 이후로 인류는 수학자이던 비수학자이던 이 원주율이 얼마나 될까를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열심히들 노력을 하는데요. 5세기 아까 봤던 책은 3세기죠. 그때보다 조금 더 200년 뒤에 조충지라는 중국 사람이 원주율을 6자리까지 밝혀냅니다. 3.141592. 제가 여기까지 외워요. 3.141592. 예. 6자리 찾아내요. 6자리 찾아내는데 200년 걸렸죠. 그 다음에 16세기, 그러니까 11세기, 1100년이 더 지나서 그 사이에 또 무수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독일의 루돌프 반 퀼렌이라는 수학자가 3.141592 쭉 해서 35자리, 이 컴퓨터 이전 세대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계산한 거 15년 걸렸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74년 영국의 샹크스라는 사람은 707자리 손으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을 했대요. 근데 불행히도 요즘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맞춰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소수점 밑에 570자리에서 틀리셨어요. 근데 어쨌든 570자리를 맞은 거예요. 손으로 계산해서. 이거 엄청난 거죠. 자, 이 이후로는 이제 1874년이 지나가면 이제 19세기 초가 되고 그러면서 슬슬 이제 컴퓨터들이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전을 해서 집에 있는 PC를 가지고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시키면 몇 초 만에 굉장히
엄청난 양의 3.14 원주율을 계산해낼 수 있는데요. 잠깐 감상을 좀 해볼까요? 보이세요? 3.14, 1592. 첫 단락에서 끝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자, 이게 몇 자리 정도 돼 보입니까? 5천짜리. 5천짜리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대형 컴퓨터, PC뿐만 아니라 아까 소위 그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라는 것을 만들면 얼마나 빨리 안정적으로 원주율의 값을 계산하는 걸 가지고 컴퓨터의 성능을 시험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소수점 아래 몇만 자리, 몇 억짜리를 계산하는지는 큰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그런 것만 충분히 있으면 원하는 자리만큼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대충 1억짜리 정도까지는 한두 시간 안에 다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억짜리요. 여러분들 한번 숫자를 1부터 시작해서 1억까지 한번 그냥 써보세요. 얼마나 걸리나. 프린팅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그럼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할 건가? 계속 계산을 할 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이 숫자가 어디서 끝나지 않나? 아니면 뭔가 반복되는 어떤 규칙이 있어서 좀 짧게 쓸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누군가 원주율이 뭐야? 얼마나 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표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3.14로 시작하는 이 파이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라 끝이 없습니다. 1761년 요한 람베르트라는 스위스의 수학자는 이런 거를 증명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원주율은 소수점 아래 어느 자리에서도 끝나지 않고 반복되지도 않고 무한히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유리수라는 걸 배운 친구들은 원주율이 유리수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리수라고 하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레온하르트 오일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수학자인데요. 스위스 수학자세요. 이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쯤 가면 배우게 될 초월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무리수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초월수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하셨고요. 실제로 증명은 한 100년 뒤에 린덴만이라는 수학자가 실제로 초월수라는 증명까지 하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쓰게 될 때는 3.14 정도 근사값을 가지고 충분히 계산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생활하는 데서 3.14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별로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자, 이 원주율이 어디 쓰이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질문들, 어느 수박을 사는 게 유리할까? 두루마리 화장지가 얼마나 남았을까? 속도계가 도대체 얼마나 빨리 갈까? 그 밑에 들어있는 모든 공식에 항상 원주율이 빠지지 않습니다. 원의 둘레, 원의 넓이, 구의 부피 또는 원기둥의 부피, 건널비 모든 것이 다요. 대충 파이를 이제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면 지름이 1인 원의 둘레가 파이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1인 이 커다란 원의 넓이가 또 파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어디나 있는 원주율에 대한 얘기를 원이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입니다. 이런 톱니바퀴도 결국 원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원주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반도체도 원으로 제작을 하죠. 원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하학적 성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입니다. 이것도 원형 운동을 하죠. 예, 태풍 중심에서의 속도와 주변에서의 속도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예측, 날씨 예측에도 원주율은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의 수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사물을, 현상을 보고 그거를 이해할 때 수학이 과연 거기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세를 또 학생들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등과학원 수학부 연구원 강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는 생활 속의 수학이라는 강연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곧 보게 됐죠. 이제 도너츠도 이제 나오고, 그리고 저기 위에 보이는
저런 이제 구 이런 것도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화면부터 보시면은 그럼 우리가 평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평지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평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A점하고 B점이라는 그 두 점을 잡고서 그러면은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대각선을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으로 이제 구름이 이동하는 경로처럼 이렇게 쭉 가면 이제 그게 가장 짧은 길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고 그러면은 이거랑 또 틀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정확히 공의 형태는 아니죠. 약간 찌그러졌죠. 약간 이제 타원형 모양으로 찌그러졌는데 그러면은 이 지구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찌그러졌지만 이거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이제 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구 위에서 우리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 위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이제 한국에서 영국까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쭉 가면은 이게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정확히 직선은 아닌지 한번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공을 하나 그려놓고 이제 A점이 있고 B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A점에서 이제 B점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뭘까? 이제 구를 뚫고 가는 거는 이제 안 되고 구 위에서 우리가 걷는다고 상상을 했을 때 가장 빠른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이제 가장 빠른 길인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일까요? 어떤 하나의 이제 공 위에서의 직진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직진으로 그냥 이렇게 쭉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쭉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선이 나오겠죠. 근데 공 위에는 선이기 때문에 직선은 아니죠. 어떤 곡선이 되겠죠. 그럼 이 곡선이 이제 어떤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 곡선을 그리고 나서 A점부터 B점까지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방향으로 즉 이제 직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 이제 똑바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쭉 걸어가면은 결국은 A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A점에서 B점까지 가서 또 B점에서 계속 쭉 돌아서 다시 A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곡선이 어떤 곡선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곡선이 어떤 곡선이 될까요? 이 파란 선과 빨간 선을 이은 이 곡선이. 예, 맞습니다.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파란 선과 빨간 선을 이 선이 이으면은 이 큰 공, 이 둥근 공과 같은 반지름을 가지는 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 위에서 우리가 걸어보고 또 평지에서 걸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평지라든가 아니면 둥근 공이라든가 그거하고 또 좀 틀린 성격의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도너스인데요. 먹음직스럽게 생긴 도너스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도너스가 왜 둥근 공하고 이게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로 그냥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서 그렇죠. 공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한번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 한 바퀴를 가면 계속 같은 점으로 돌아오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안 돌아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면은 다시 돌아오지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바퀴를 쭉 돌면은 다시 돌아오지만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랑 여기 바깥에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 원이 사이즈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둥근 공하고 이제 다른 성질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도너스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여기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그리고 이 도너스가 이제 잘라가지고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해가지고 그 위에서 점을 찍어보고 거기서 선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이 캐릭터가 먹음직스러운 이제 도너스를 향해서 걸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A점하고 B점을 이 도너스 위에서 찍고 그 다음에 가위로 여기 빨간 선을 따라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따란 원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랐는데 요 빨간 선하고 요 빨간 선 이거를 또 이으면은 다시 이 도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도너스를 갖다가 또 한 번 더 잘라줍니다. 이 파란 선을 따라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자르면은
그리고 또 이걸 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파란 선을 따라서 자르고 그리고 이 파란 선과 이 파란 선을 이으면 다시 이 위에 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그럼 직사각형에서는 우리가 A점하고 B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가 뭔지를 알겠죠? 네,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하고 또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 가는 길하고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길은 그냥 이제 직선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직선으로 가는 길이 좀 힘들죠. 아무래도 여기 보면 바위산도 있고 그리고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똑바로 가는 거는 좀 힘들죠. 대신에 이제 에너지를 아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을 따라서 그냥 천천히 그냥 따라가면 되겠죠. 길이는 훨씬 길겠지만 에너지는 이제 더 들쓰게 되겠죠. 그럼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예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이죠. 이 내비게이션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가장 짧은 길 또는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길 그 두 가지를 주죠. 왜냐하면 직선으로 가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가장 짧은 길이 되겠지만 근데 길이 항상 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길은 길이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게 가장 짧은 길이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이 파란 선입니다. 이 파란 선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길을 갈 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 있는 이런 길은 되도록 이제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인데요. 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즉 이제 A 그림하고 B 그림하고 보시면은 이쪽 둘 다 이제 사자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곡선들이 더 촘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곡선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학 방정식이라든가 아까 구에서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선분이 있는데 그렸던 것처럼 그런 선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쓰고 그리고 또 선 같은 거를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제 수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컴퓨터 그래픽에서 수학이 쓰여지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활 속의 수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주 나온 게 공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또는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수학의 한 분야에 기하학이라고 있습니다. 기하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3차원이라든가 아니면 3차원보다 더 큰 4차원이라든가 5차원이라든가 그런 고차원에서의 공간에 대한 이해,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거리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의 선구자들을 몇 명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학자인데 이제 18세기에 활동한 18세기하고 19세기에 활동한 수학자인데 그래서 수학의 제왕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우스 후에 버나드 리만이라는 또 다른 이제 독일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리만이라는 사람이 기하학에 굉장히 공력을 많이 해서 또 기하학 중에서도 세분화하면은 그 중에 이제 리만 기하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만 기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사람은 가우스만큼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19세기에 주로 활동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앙리 포앙카레라는 이제 프랑스 수학자입니다. 지구 반대편,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은 그 나비 효과, 즉 날갯짓을 한 거에 의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불 수도 있다. 카우스 이론을 갖다 창시한 사람이 이 앙리 포앙카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학의 여러 분야의 공헌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하학에서 이 사람이 제창한 포앙카레 가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앙카레 가설이라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구라든가 아니면 뭐 도너스라든가 그것들에 대한 그 이해, 그것들의 고차원에서의 그런 성질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설을 이 사람이 추측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창을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풀리지가 않았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제 러시아의 수학자 그리샤 페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괴짜로도 유명한데 이 사람이 그 가설을 풀어서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그 사람이 쓴 그런 이제 수학적인 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또 아주 각광을 받고 수학뿐만 아니고 이제 물리학에서도 많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필드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필드상을 이 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보통 상을 주면은 사람들이 거절을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거절을 해가지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요즘에 이 사람의 근황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면서 아직 세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 속의 수학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 또 그 뒤에 수학의 선구자 몇 분을 소개하는 걸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수학이라든가 기초과학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초과학도 자세히 보면 정말 재미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할 때부터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제 호기심을 갖고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근본 원리를 생각하다 보면 재미도 있어지고 오히려 그런 실용적인 부분보다 이 기초과학에 자기 전생애를 헌신하는 게 오히려 더 보람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을 이제 항상 이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닐 것,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호기심을 갖고 잘 돼서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 이런 거를 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파이 많이 봤죠, 그죠? 파이와 가장 관련 있는 도형은 뭐냐? 네모, 세모? 그렇죠, 원이죠, 원. 어떤 원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답을 아시네요. 네, 저는 자전거 바퀴가 생각났어요. 네. 자전거는 바퀴가 2개밖에 없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리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관성, 원심력, 각 운동량 보전 뭐 이런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관성이라는 것은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즉 가만히 둔 물체, 건들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이것이 관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주정거장에서 한 실험이에요. 자, 예쁜 인형을 공중에 놔두면 정지해 있어요. 정지인데 불어줍니다. 힘을 주면 움직이죠, 그죠? 더 이상 불지 않아도 이 물체는 계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성이에요. 자, 물리학은 실험과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실험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자동차 충돌 실험이에요. 자,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뭐냐? 계속 달리고 있던 그 관성 때문에 계속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관성의 원리입니다.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고 질량이 작을수록 관성이 작다고 합니다. 자, 질량이 다른 3개의 물체에 힘을 줬어요. 제일 멀리 간 물체의 질량이 어떨까요? 제일 가볍고 무거운 물체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피터 힉스라는 분이에요. 196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량은 왜 생기는가? 도대체 질량은 무엇인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자료도 조사하고 오랜 동안 생각했어요. 질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드디어 질량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이렇게 물리 잡지에 논문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물질에 질량을 주는 어떤 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입자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그 입자가 서로 충돌해요. 충돌하면서 질량이 생기는 거다. 이 입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의 50년 동안 열심히 실험을 했어요. 물리학은 무슨 학문이다? 실험과학이에요. 그래서 실험으로
이론이 예측하는 어떤 물리량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입자였는데 2012년은 7월 4일 날 드디어 그 입자를 찾게 됩니다. 이때 찾은 기본 입자의 이름도 있어요. 이 기본 입자 이름이 뭘까요? 잘 아시네요. 그 힉스 이름을 따서 힉스 입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두 번째로 원심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심력은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직선 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고 싶어 하던 쪽으로 무언가 당기는 듯한 힘을 느껴요. 이것이 바로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관성 때문에 생기는 힘이 원심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도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자전거를 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나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넘어지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돌려야 이제 오른쪽으로 원심력이 생겨서 안 넘어진답니다. 자전거에 또 적용이 되는 원리다. 그다음에 각 운동량 보존.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랬는데 회전하고 있는 물체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계속 하려고 해요. 자,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네, 잘 보시나요? 누구예요? 네, 김연아 선수죠. 자, 멋진 3단 점프를 보았습니다. 자,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해서 회전을 했죠, 그죠? 어떤 자세로 돌았을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관성이 작으면 빨리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팔을 접으면 회전 관성이라는 양이 작아져서 빨리 돌 수 있게 됩니다. 팔을 접으면 이 말은 바로 이제 회전축 주위로 이제 질량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회전 관성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회전 관성이 작아져서 이렇게 빨리 돌 수 있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돌 때 실제로 잘 관찰해 보신 분 알겠지만 돌 때는 팔을 최대한 오므렸어요. 착지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팔을 벌렸어요, 그죠? 팔을 벌려야 착지할 때 많이 돌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각 운동량의 보존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운동에 적용한 예죠.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즉 가만히 놔두면 돌고 있는 물체는 이 각 운동량이 일정해요. 각 운동량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일정하다고 합니다. 각 운동량의 방향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물체가 돌 때 도는 방향 쪽으로 이제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을 들어서 도는 방향 쪽으로 도는 방향을 이제 내 손가락과 일치시키면 엄지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각 운동량의 방향입니다. 이 팽이의 경우는 이제 아래 방향이 각 운동량 방향 되겠죠, 그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자전거는 회전축이 이제 옆으로 향하고 있죠. 자전거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자전거의 각 운동량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내 손가락을 도는 방향으로 일치시키고 엄지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보면 바로 오른쪽으로 각 운동량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돌리는 게 더 힘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우주에서 한 실험입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도 역시 팽이는 각 운동량을 유지하려고 계속 돌게 됩니다.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이 우리 일상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우주부터 아주 작은 소립자 세계까지 다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런 원운동의 법칙은 이렇게 큰 우주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우주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암흑물질이 우리가 보는 물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 안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공기도 있지만 그
그 외에 암흑물질도 있습니다. 암흑물질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봤나요? 네. 그리고 또 작은 소립자에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죠. 이 맑은 하늘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 우주에서부터 많은 입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 입자를 우주선이라 그래요. 이 우주 입자들이 공기와 충돌해서 파이라는 입자를 만듭니다. 이 파이는 수학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자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파이 입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입자들로 변신해요. 미우라는 입자와 이렇게 생긴 중성미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신할 때 이 각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이 적용돼서 이런 입자들로 주로 이제 변신한다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이 이런 소립자 세계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자, 맺은말입니다. 자,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무슨 법칙? 바로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연의 기본 법칙은 큰 우주에서부터 작은 소립자 세계까지 고르게 적용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데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우리 아이와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보통 수학하면 아이들이 좀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여기 와서 수학에 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강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이 이렇게 딱딱한 공부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원주율이 몰랐던 거였는데 3.14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되었고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원주율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그것이 틀린 건가 옳은 거를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인문계 쪽을 전공을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했는데 사실 그걸 외우기만 했거든요. 그 외우기만 하고 그 다음에 관성이라든가 뭐 그런 배웠던 그런 많은 이론들도 외우기만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원리서부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뇌라는 과목은 자연과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뇌의 본질은 네트워크에 가깝다. 뉴런 하나당 10,000개씩 이렇게 선이 있다면 그걸 다 그림을 그린 그게 지도겠죠. 뇌과학의 상당 부분, 특히 이제 뇌조절 관련해서는요, 윤리적인 경계를 넘나들어요.